조선 1대왕 이성계 2부 조선의 탄생. 영광의 무게, 왕관의 무게. 1392년 7월 17일 수창궁. 백관들이 도열한 가운데 이성계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58세의 나이,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그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노쇠함 때문이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왕관이 그의 머리에 올려지는 순간 신하들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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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전과 신진사대부들은 환호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의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부패한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는 환희였다. 하지만 정작 이성계의 마음은 무거웠다. 환호성 속에서도 그는 다른 소리들을 듣고 있었다. 개경거리에서 들려오던 백성들의 울음소리, 위화도에서 죽어간 병사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선주교에서 쓰러진 정몽주의 마지막 숨소리. 짐은 과연 이 자리에 오를 자격이 있는가? 작은 중얼거림은 함성 속에 묻혀버렸다. 왕좌의 밤. 그날 밤 혼자 왕좌에 앉아있던 이성계는 눈물을 흘렸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두운 전각에서 조선의 첫 왕은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이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만 했을까?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눈물방울이 용포를 적셨다. 그는 정몽주의 얼굴을 떠올렸다. 개혁의 동지였던 그 충직한 신하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라며 읊던 그 단심가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종 사촌들의 얼굴도 떠올랐다. 권력 투쟁 속에서 제거해야 했던 그들.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그들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전쟁터에서 죽어간 수많은 얼굴들. 황산벌에서, 위화도에서, 그리고 개경으로 진군하던 그날. 자신을 따르다 목숨을 잃은 수천의 병사들. 나는 영웅이 아니라 살인자가 아니었던가. 바로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강씨였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 그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전하,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십니까? 이성계는 피로에 지친 얼굴을 들었다. 나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소. 이 왕관은 그 피로 만들어진 것이오. 무수한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이 왕좌가 과연 정당한 것이오? 강씨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 역시 모든 것을 지켜본 증인이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권문세족의 횡포에 시달리던 백성들을 위한 나라를요. 부패한 제도가 아닌 정의로운 법이 지배하는 나라를 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내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씻을 수 있을까요? 전하, 강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는 전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피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전하의 책무입니다. 이성계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짐했다. 그렇소. 나는 백성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 것이오. 정의가 살아있고 억울한 이가 없는 나라를. 그것이 내가 흘린 피해, 그리고 나 때문에 흘러간 피에 대한 속죄가 될 것이오. 창밖에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로운 왕조의 첫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다. 이성계는 말보다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왕위에 오른 그는 즉시 개혁에 착수했다. 1393년 나라의 이름을 조선으로 정했다. 고조선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뜻이었다.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사대부들은 유교 이념의 바탕을 둔 새로운 나라의 청사진을 그렸고 이성계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다. 1394년에는 무학도사의 도움을 받아 한양의 도읍을 정했다. 경복궁 터를 정하던 날 이성계는 북악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오. 백성이 주인인 나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의 역사가. 궁궐을 짓는 내내 이성계는 직접 현장을 찾았다. 백성들이 부역에 동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노동의 대가를 정당히 지불하도록 명했다. 공신들이 불만을 표하자 그는 호통쳤다. 새 나라를 세운다면서 백성을 고려 때처럼 착취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다르단 말이오? 이성계는 쉬지 않고 일했다. 과전법을 실시하여 토지 개혁을 단행하고
권문세족이 독점했던 토지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밤낮으로 보고를 받고 정책을 검토하고 백성들의 민원을 직접 들었다. 어느 날 대신들이 말렸다. 전하, 전하의 용체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무리하시면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편히 쉬기 위함이 아니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소.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오. 영광 뒤의 그림자. 하지만 그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평생 전쟁터를 누빈 몸은 이미 많이 상해 있었다. 낙마의 후유증, 오랜 야영 생활로 얻은 지병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들이 그를 괴롭혔다. 1396년 어느 밤 이성계는 악몽에 시달렸다. 정몽주가 피를 흘리며 나타나 물었다. 전하, 이것이 전하가 원하시던 세상입니까?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이성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양의 불빛들이 보였다. 저 불빛 아래 백성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과연 행복할까? 자신이 만든 이 나라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왕좌 옆 탁자 위에는 왕자들의 초상화가 놓여 있었다. 방우, 방과, 방해, 방간, 방원, 방연, 그리고 막내 방석까지 8 아들을 바라보던 이성계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제발, 부디. 그의 기도는 말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훨씬 더 큰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왕관의 무게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곧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짓누르게 될 것이었다. 창밖에서 까마귀가 울었다. 불길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